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느닷없이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이유를 가늠케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 그러니까 12월 1일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일 검사 3명이 탄핵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12월 2일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던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의 배경에도 김 여사 지키기가 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포천에서 일어난 날벼락 같았던 민가 오폭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 2대가 폭탄을 잘못 투하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그 현장을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트럭이 지나가는 교회 앞. 눈 깜짝할 새 왼쪽으로 무언가 지나가면서 마을을 쓸어버립니다. 가로수는 날아가고 뿌연 먼지 사이로 벌건 화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 10시 4분 한미연합훈련을 하던 우리 공군 전투기에서 잘못 떨어진 포탄이 경기 포천의 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지진 같은 큰 진동과 굉음에 주민들은 놀라 주저앉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서 지나가서 색색이가 그냥 지나가더만 그냥 가더만 그냥 그만 펑 하고 그냥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화가 엎어져서 그냥 거기다 놨어 그냥. 건물은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있는 동네 슈퍼. 유리창이 깨져서 흔들리고 있고 건너편 가게 유리창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고 모두 15명이 다쳤는데 날카로운 파편이 날아와 트럭 운전자의 목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목 바로 밑에 파편이 꽂혀가지고 지금 뭐 수술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나오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기는 제 와이프가 갔는데 의식이 좀 없다고 그러더라고. 눈앞에서 집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주민은 정신줄을 부여잡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119 좀 한번 불러줘봐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너무 아픈가 봐.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집이 다 날아갔어. 주택 5동이 무너졌고 창고, 성당, 비닐하우스도 파손됐습니다. 간만에 외출을 해 가까스로 변을 피한 주민은 멀리서 무너진 집을 지켜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의정부에 저기 갔었거든요. 근데 이장님한테 전화가 가는 중에 오더라고요. 집이 망가졌다고. JTBC 신가은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또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계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탄핵이 예고됐던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JTBC는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취재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김창학 경찰군사단장의 녹취록인데 줄줄이 체포될 수 있다며 정치인 체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수도방위사령부 김창학 경찰군사단장은 계엄 선포 약 30여 분 전인 오후 9시 53분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조용히 내 방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투입된 군사경찰병력을 지휘했습니다. 밤 11시 52분쯤엔 수방사 소속 김모 단장으로부터 수방사 내 수용시설 관련 전화를 받습니다. 기존 미결 수용소 내 인원 3명을 교도소로 지금 이감해야 할 수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미결 수용소를 독방을 의미하는 1인 1거실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수방사 정모 반장에게 이감 지시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준비해달란 전화를 걸고 국군 교도소로 가는 걸로 연락받았다고 보고도 받습니다. 정치인 체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인원을 국군 교도소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했던 겁니다. 앞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른바 독방 준비 의혹을 부인한 것과도 다른 정황입니다. 이는 정치인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12월 4일 자정쯤에도 이 전 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국회 내 투입 상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군사경찰이니까 체포한다고 하고 과감하게 끌고 나가란 지시도 내렸습니다. 앞서 김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막으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지시를 받았을 때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하달하지 않고 있다가 사령부로부터 일경비단 병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동과 테러 위협이 잇따르면서 14년 만에 경찰 특공대가 집회 현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가포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가포비상은 경찰력의 100%를 동원할 수 있는 단계로 모든 경찰관의 연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찰은 헌재재판소 주변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폭동과 재판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라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헌재 게시판엔 헌재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글이 500개 넘게 올라왔고 황교안 전 총리 등이 폭동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회 시위 현장에 투입된 건 지난 2011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도 경찰은 가포비상을 선포했지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공대 투입이란 강경책을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헌재 외에도 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대사관 등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변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든 뒤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30대 금융업 종사자도 꼼짝없이 당했는데 일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3,6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업 종사자인 30대 최모 씨. 한 달 전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통장이 시중은행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최 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끊으려 했지만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상을 줄줄이 읊으며 수사 대상이라고 하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협박부터 해가 집주소 얘기니까 거기서 그냥 이게 약간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구속영장을 확인하라며 알려준 사이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자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영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 씨에게 구속수사 대신 모텔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최 씨를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앱부터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최 씨의 휴대전화에 112와 검찰 콜센터 1301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격 제어 앱으로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해 좀비폰으로 만든 뒤 특정 번호가 뜨도록 조작한 겁니다. 112로 전화가 왔어요. 그 신변 보호 조사를 위해서 지금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실시간으로 하겠다. 동의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당은 최 씨 모르게 휴대전화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가져갔습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화든 땡겨받고 어떤 문자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범죄 조직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액수는 8,545억 원. 1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결정적 이유가 좀비폰 수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